예, 감사합니다. 이제 금방 소개받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진석 교수입니다. 그 두루에서 지금 아동의 사법 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고 저한테 발표를 요청을 하셨고, 사실 이제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내용은 지난 2022년 12월 달에 인권법학회하고 아동인권포럼 그리고 법원의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이제 공동 주최한 학술대회가 한 차례 있었고요. 이제 거기에서 1차적으로 제가 발제했던 기조강연의 내용을 다시 정리한 내용입니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이제 금방 키에라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학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아까 임 변호사님 그 변호사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제가 두루와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 계신 아까 그 얼굴 나왔던 세 분의 아동 전문가 전업 변호사님들 세 분의 그 모습들이 저도 이제 항상 같이 활동을 하고 같이 학계에 있으면서도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귀한 분들이셨구나 라는 거를 오늘 그 발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법체계의 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법체계 안에서의 아동권리와 관련한 사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동 인권과 관련해서 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 그리고 협약 조인국으로서의 권리 이행 보고서, 그리고 그 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 발제문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8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아동의 현재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현재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그 위상의 측면에서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우기에 더 이상 모자라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GDP 규모, 그 다음에 교육 규모의 측면에서 세계 10위권에 이미 안정적으로 들어선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산업과 자본 측면에서의 발전뿐만 아니라 뭐 경제, 문화, 민주주의 어느 것 하나를 들여다보아도 그 세계의 인정을 받기에 모자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뭐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한국의 짧지 않은 해방 이후의 역사 속에서 예를 들면 광주민주항쟁이라든지 60 시민항쟁, 그리고 가깝게는 촛불 항쟁을 통한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제도의 변화와 체제의 변화를 이루어온 그 역사는 사실상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번 정도 겪을까 말까 한 그 격변의 시기를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 70년의 역사 속에서 이미 3번이나 경험했다는 측면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표들은 아동의 행복도라든지 삶의 만족도, 이런 측면에서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81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2015년 자료이긴 합니다만, 아이들에게 삶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4점 미만으로 응답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들이죠. 이들의 이제 비율을 살펴봤을 때 OECD 평균이 대략 한 12%, 11.8% 정도 되는 반면에 한국은 그 그림에서 가장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검은색 막대인데요. 10% 이상이 넘는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10% 이상이 되는 사람 아이들이 4점 이하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그 응답 대상 국가들 중에서 튀르키예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뭐 자살률이라는 수치와 관련해서는 자살률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삶의 질을 평가한다든지 행복도를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지표가 될 텐데요. 이 지표 역시 한국의 아이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지표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현상 속에서 아동 인권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스냅샷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노키즈존이라고 하는 제가 표현을 굉장히 정제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그 논의들이 논란의 대상이 여전히 되고 있고, 그렇다는 사실부터가 굉장히 그 아동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일상화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겨우겨우 많은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찰과 사회적 반성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스쿨존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어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아동들에 대한 배제와 차별, 혐오의 대상으로까지 전락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 인권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동 학대가 될 텐데요. 가정과 학교, 어린이집과 같이 사실상 아이들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고,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가족과 교사들에 의해서 방치, 폭행, 심지어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되는 그런 사안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 사망과 같은 참담한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면 정부와 관계자, 그리고 학계, 지금 여기에 모여 계신 아동 관련한 인권 옹호 운동가들, 활동가들이 떠들썩하게 모여서 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상 이제 제도화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되찾아오는 그런 사건과 사고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노력이 충분치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동권리 협약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아동권리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입법적, 행정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역시 비준 30년이 넘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국가의 노력, 그리고 이것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요. 헌법은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의무의 제10조에서 제39조까지 30개의 조항에 걸쳐서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아동 권리에 관한 근거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들이 한 3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31조 제2항, 우리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2조 제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34조 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입니다. 이 헌법 조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아동은 보호자의 자녀로서 보호자의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서 호명되거나 연소자 혹은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보호, 복지 정책의 대상자이거나 보호자나 가족의 귀속된 구성원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현행 헌법에 아동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대한민국 헌법의 아동은 그 자체로 인정받는 시민적 인격체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헌법만 그러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헌법 개정의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법들을 좀 봤고요. 그 중에서 아동의 시민적 존재를 인정하고 규정한 사례들은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기 자료집에 보시면 84쪽에 대표적인 예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을 제가 들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2장 권리장전에서 제28조 전체를
아동을 위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름과 국적을 획득할 권리에서부터 소송 과정에서의 권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권리를 강조하고 있고, 거기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 최대 이익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를 봤을 때의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과 보호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법 체계는 아니지만 그나마 아동 권리와 관련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부각된 것은 1957년 당시 이제 보건사회부가 선포했던 어린이 헌장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이고요. 그 이후에 법에 드러난 것을 보면 1960년대 아동복리법, 미성년자 보호법의 제정을 들 수 있는데, 이 법들의 경우에는 보편적 아동의 인권이나 복지의 보장을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긴급구호라든지 사회 안정 이런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 것이었고, 실제로 1961년 제정이 된 아동복리법의 내용을 보면 아동 인권 보호 측면에서 이 법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 본법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때 그 보호자가 아동을 육성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보편적 아동의 복지라든지 인권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굉장히 제한적인 측면에서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법으로서는 1981년 기존의 아동복리법을 전부 개정했던 아동복지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목적으로, 이 법은 아동이, 앞에 있던 단서 조항이 다 빠지고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아동의 권리 보호와 관련해서 긴급구호나 사회 안정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가의 역할을 하기 위한 근거법으로서의 법이 보편적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 법으로 개정되는데 20년의 시간이 걸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아동복지와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0년 동안 법 제정 이후에 한 60년에 걸쳐서 50차례에 걸쳐서 이 법이 개정이 되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1년 아동복리법의 전통과 한계로부터 사실상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법의 내용을 보시면 소위 이제 보호대상 아동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된 아동에 대한 복지의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아동 권리의 관점이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아마도 1991년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조인한 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권리 협약은 우리나라 법체계에 근원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헌법이 승인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보편적 아동인권의 규정이라든지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근거조약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한 이후에 우리나라는 1994년 조인국으로서의 의무이행에 대한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을 했고, 가장 최근에 2017년이죠. 제5, 6차 유엔 아동권리 협약 국제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2년 후인 2019년 9월에 권고사항을 받아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내고 권고사항을 받고 그 권고사항에 대한 또 이행보고서를 내고, 이 과정에서 사실상 한국의 아동 관련 법 제도는 상당한 변화와 발전을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표 1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제1차 국가보고서가 제출된 이후부터 제3, 4차 국가보고서가 제출됐던 11년 그리고 17년까지의 과정에서 어떠한 법들이 만들어졌고 그것들이 제도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안인 17년의 국가보고서와 그리고 그 이후에 19년의 그 권고사항,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정부기구와 조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제도를 신설을 했고 가정입착 제도를 도입했고 그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신상 정보 등록과 열람을 제도화하기도 했습니다. 아동 대상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방지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법령의 제정과 개정을 이루어왔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아동학대와 관련한 부분에서 살펴보게 되면 아동학대 실태조사의 실시, 아동 영향평가의 제도의 도입과 확대, 그리고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행과 같은 제도가 사실상 이 권고사항에 기반해서 만들어졌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정부 내에서 아동정책 관련 조정기구로서의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도 역시 하나의 성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2012년 국제적 아동 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대한 헤이그 협약의 가입, 그리고 2014년 아동학대 특례법에 대한 제정,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아동권리 보장원의 설립, 아동 영향평가 제도와 온라인 출생 신고제에 대한 도입,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아동 수당 제도의 도입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을 각종 보고서들이 특별히 언급하고 있거나 성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내용 88쪽부터의 내용들은 제 2017년에 있었던 5, 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 중심으로 우리가 여전히 모자란 지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88쪽에 있는 일반 이행 조치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법적인 측면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위원회는 또한 사법부, 검사, 그리고 변호사들의 협약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그들이 재판 절차에 협약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엔 아동권리 협약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이 규정하는 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타가 하나 있네요. 89쪽 상단의 실해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법원 판결에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 인용된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변호사, 그리고 판사, 이런 법률 전문가들과 경찰들까지 사실 이제 기본 교육 과정이라든지 재교육 과정 이런 것들에 아동 권리 일반과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아동정책 조정위원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만들어진 것 자체가 성과이긴 하나 이 아동정책 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이라든지 투여된 자원의 수준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그 내용을 89쪽에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90쪽에 있는 예산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최종결의 10항에 보면 아동을 위한 예산 및 전반적인 사회복지 지출을 GDP에 비하여 증가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를 감소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예산 규모, 아동 관련 예산 규모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고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아동 수당이 법제화가 제도화가 되면서 상당 부분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올라갈 것이 예상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지점은 우리나라 아동과 관련한 사회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영유아 그리고 취약자 아동, 그러니까 0~5세 아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부분에서 얘기를 하자면 영아에 대한 그러니까 보육과 유치원, 보통 이제 ECC라고 부르는 그 영역에 대한 사회 지출은 사실상 그 OECD 국가의 평균을 이미 이르렀고 어떤 부분에서는 상회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아동에 대한 예산의 규모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는 반대급부로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후의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여전히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규모 그리고 예산의 운영 방식에 대한 권고사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91쪽의 일반원칙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저희들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1쪽에 있는 시민권과 자유에 대한 권고 사항입니다. 역시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출생 등록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과를 인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이 출생과 함께 어떠한 차별도 없이 시민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시발점으로서 보편적 출생 등록제가 시행되어야 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폭력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자란 지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이 측면에서 중요한 지점은 아동 학대 및 폭력에 대한 대응 관련해서 전문 인력의 양성, 관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동학대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아동학대 쉼터와 같이 지역사회 내에서의 인프라의 확충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아동학대와 관련한 지원에 있어서는 조사에서부터 개입 지원, 사례 관리에 이르기까지 공공의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그 안에서 지자체의 중심성이 실질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지자체 책임성의 강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적 보완의 성과가 지난 5년 동안 있었지만, 여전히 지자체 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사이의 업무의 분리, 이런 것들이 여전히 문제로서 해결되어야 되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91조 아동 환경 및 대안 양육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가정 내에서의 아동 양육 환경과 관련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되고, 부모가 사실상 아이를 키우는데, 그리고 필요한 양육 조건을 만들어주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93쪽 하단에 있는 남녀 모두에게 노동시간 선택제 등 유연 근로제의 활용을 통해서 육아 참여에 적합한 노동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과, 성평등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남성 육아휴직 쿼터제라든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것이, 육아휴직 제도 자체가 자영업자라든지 상당수의 부모에게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육아휴직을 전 국민에게 확산하기 위한 제도, 예를 들면 스웨덴식 부모보험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 기초보건 복지와 관련한 부분들은 특별히 최종견의 40항에서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전히 시민으로 그 아동 그 수당을 제한하고 있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되는 주요한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여가 문화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을 얘기할 때 교육에 대한 집중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학습, 교육,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강조는 사실상 아이들의 발달, 건강한 발달, 균형 잡힌 발달에 있어서 쉬고 놀 권리에 대한 침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학령기 아동의 휴식과 놀이, 여가 시간을 최대한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과도한 학업, 경쟁적으로 시간과 자원을 투여하는 사교육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조금 돌출적이고 조금은 사회적으로 무리스러운 아이디어일 수도 있으나, 예를 들면 연령별로 사교육 일몰 시간제라든지 사교육 총량제와 같은 방안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과도한 사교육의 문제는 통상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아동에게 적절한 제반 인프라와 프로그램 역시 개발되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제도는 우리 사회가 아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일 뿐 아니라 그 장치일 뿐 그 자체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합니다.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도입과 시행 그 자체보다도 도입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되었던 정책 목표들이 있을 텐데, 그 정책 목표들이 실현되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아동 관련 서비스와 아동 관련 정책의 많은 부분이 현금이 아니라 대인 서비스의 성격을 갖게 되는데,
아동 및 가족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관련되어 있는 시설, 인력, 이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에 대한 사회적 합의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것이 아동권리 보호라는 정책 목표의 구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지점이라고 하는 점이 기억되어야 합니다. 법의 제정과 제도의 기획, 여기에도 사회적 합의,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쳐온 지난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적절한 시행, 그리고 시행을 통한 정책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특히 공적 자원의 배분을 놓고 보이스가 없는 아동들의 삶의 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그리고 공론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